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말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대선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끝이 난 거죠. 오늘 새벽에 네. 투표가 종료됐고 네. 지금 조금 전까지 외신 집계를 보니까 개표가 한 60%가 넘은 것 같습니다. 혹시 대개 보면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기대를 할 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혹시나도 없는 아주 그냥 역시나입니다. 출구조사 때 87%가량 득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 개표도 비슷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득표율이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투표율도 그렇고요. 투표율도 그 2018년보다 좀 더 된 걸로 되어 있고 그 2018년 대선 때는 득표율이 76.7% 그때도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깨진 걸로 거의 확실시됩니다. 네. 그럼 이번이 집권 5기인 겁니까? 5기가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6년이니까 2030년까지 5년을 더 집권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탈린이 29년 집권을 했는데 그건 이제 깨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20년에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치러지는 선거에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거기서 당선이 되면 2036년까지 그러니까 84세까지 집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초대 황제가 표트로 대제인데 이 사람이 34년 재위에 있는데 거기보다 더 오래 이 사람만 딱 이제 푸틴보다 더 통치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인지의 어떤 피부로 와닿는 비유가 여기 있는데 2000년에 태어난 러시아인은 30살이 될 때까지 이제 대통령 한 명만 보는 거죠.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조금 전에 푸틴이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뭐 러시아가 자신에 대한 그 신뢰를 보여줬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특히 전사들한테 감사한다. 지금 관측들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이 얘기를 뭐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강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방하고 더 마찰할 수밖에 없을 거란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서의 어떤 투표율, 득표율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특히 강조하는데요. 네. 평균 득표율이 뭐 90% 정도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자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거가 사흘했죠 어제까지. 그런데 첫날 곳곳에서 투표함에 막 녹색 액체 같은 걸 막 뿌리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부정 선거 시비가 많았습니다 이미. 근데 보면은 선관위 사람들이 투표함을 들고 가정에 가서 투표를 하게끔 이제 투표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투표함이 투명, 네, 속에다 들여 보이는데 이제 투명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과연 투표함이 들여다 보인다고 투명성이 높아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뻔히 이제 속이 다 보이는데 접지도 않고 넣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가 투표 마지막 날인데 예정됐던 대로 나발리 미망인이 주도하는 반푸틴 시위가 있었는데 뭐 별 영향을 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이제 언론인 클럽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쭉 얘기를 한 와중에 이제 러시아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민주주의가 하고 말 자유가 말 그대로 공격받고 있다. 푸틴이 유럽에서 행군 중인데 내 전임자는 이제 트럼프죠.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뭐 그냥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다. 딱 그냥 뭐 더 얘기 안 하겠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온라인 투표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한 8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있다고 알고 그렇죠. 있는데 뭐 네. 여기에서도 관련된 또 언급이 나올지 네. 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외연 확대가 시급함에도 반대파에 싸늘하다. 또 바이든과 격차 줄고 펜스도 반대를 재확인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최근에 와서 트럼프가 이제 뭐 트럼프 바이든 다 사실상 공화당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본선인데 네. 이제 늘 걱정했던 게 이제 본선 경쟁력인데 사실 그러자면 이제 외연을 확대를 해서 특히 중도파를 끌어안고
이제 반대파도 이렇게 안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뭐 여전히 특히 헤일리한테는 뭐 싸늘하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커 보도인데 기억하시지만 그 헤일리가 슈퍼 화요일 다음 날인 지난 6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죠. 네. 그러면서도 트럼프 지지하지 않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게 좀 앙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트럼프가 뭐 전혀 헤일리도 그렇고 이렇게 반대파를 끌어안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팬덤을 중심으로만 계속 가려는 움직임인 건가요? 지금까지는? 예,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그 자기 며느리를 의장으로 집어넣고 해서 그야말로 팬덤 위주로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됐다 하는 식의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보수층 내부의 그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이 다시 또 이렇게 불거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펜스 그 지난번 그 집권했을 때 부통령이었죠. 또 그 트럼프 그 비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폭스뉴스에 나와서 우리가 그 4년간 다뤄온 보수적 의지하고 상충하는 목표를 트럼프가 분명히 추구한다. 그래서 내가 양심상 그거를 지지할 수 없다. 거듭 그 비토를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이 사람도 그 공화당 경선 주자하다가 포기했죠. 이 사람도 계속 지금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네. 지금 리턴 매치가 확정된 후 사실 그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쭉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게 좀 줄어들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네. 확실히 지금 그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 그 추이가 완연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의회 매체 더 힐이 그 이제 쭉 미국 내 그 전국 단위 한 600개가 넘는 여론조사를 쭉 평균을 해서 가장 최근 걸 봤더니 트럼프가 앞서긴 났습니다. 44.9%. 그래서 바이든보다 1.2%포인트. 이건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앞서 조사 때는 2%포인트 앞섰으니까 조금이지만 줄었습니다. 심지어 로이터 조사에서는 뭐 역전까지 됐었고요. 그래도 뭐 끔찍 안 합니다. 그 헤일리 기부했던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우리 캠프에 못 들어오게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계속 지금 자기 SNS에 헤일리에 대한 그 비판 뭐 이런 감정을 아주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내가 떨어지면 미국이 피바다가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글쎄 이게 트럼프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1월이니까요. 앞으로 많이 남았다면 또 많이 남았는데 어떤 또 변화들과 이야기들이 있을지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 미국 민주 상원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사실상 네타냐후 교체를 요구한 연설을 칭찬하며 가자지구 라파를 공격하지 말도록 거듭 압박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 슈머가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니까 1인자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유태사회도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데 현지 시간 지난주 목요일에 연설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원에서 연설하면서 그 민간인의 과도한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전쟁에 대한 전 세계 지지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 덧붙이기를 이 중대한 시점에 새로운 선거가 이스라엘의 건전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건 아주 대놓고 선거에 하면은 네타냐후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연설을?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그 다음 날 네. 슈머가 참 훌륭한 연설을 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본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네타냐후 나가라는 얘기죠. 서로 강하게 얘기하고 또 칭찬하면서 지지하면서 강한 어떤 의사를 지금 표시한 미국이 왜 거군요. 이런가 하면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가자지구 뭐 기아 문제 심각한데 지금 네타냐후가 꿈쩍도 안 하죠. 네. 거기다 더해서 그 가자지구 맨 밑에 그 남쪽에 있는 라파 그걸 공격하겠다고 승인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는데도. 그래서 뭐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리는 공격 계획은 변함없다. 그 대신 민간인들을 뭐 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국 그 의회도 그렇고 그 백악관도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 표정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유대계라고 네. 유태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좀 더 또 상징적이다. 그렇죠. 네. 이 슈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대계를 대표하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지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미국 내 그 유대 사회의 어떤 주류 쪽의 어떤 심경 변화가 아니냐는 그런 관측들도 있고요. 네. 바이든도 인터뷰에서 언급을 좀 했잖아요, 최근에. 바이든도 지난 9일 그 네. 방송 인터뷰하면서 라파 공격하면 그 금지선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친다.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게요. 미국에서 가동되는 모바일 기기가 중국과 러시아 위치 추적 위성 신호에도 의존하는지를 미국이 몇 달 전부터 조사하고 있다고요? 블룸버그가 그 FCC 그쪽 그 이메일 뭐 성명도 인용하고 전했는데 얼마 전부터 FCC가 이 모바일 기기가 이제 그 이렇게 위치 추적 신호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 받고 하면 이제 GPS라든가 그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도 네. 받는데 이제 그거는 미국 FCC가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도 있죠. 베이도우라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자체 개발한 게 글라노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우버 기사 같은 사람들이 특히 오지에서 GPS나 갈릴레오가 좀 신호가 좀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하고 러시아 것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FCC가 이거는 러시아, 중국 그 위치 추적 그 신호 서비스는 승인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법이고 불법인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FCC가 이거를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확인을 했습니다, FCC 위원장도.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미국 국가 안보에 뭐 위협을 준다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을 사실상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이 그러면 어떤 업체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제 모바일 기기 같은 네. 거,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제 애플, 구글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것도 다 있고 노키아 것도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이렇게 위치 추적 이런 거를 어떻게 그쪽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내장이 돼 있는지 그리고 뭔가 그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서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있습니까? 관련된. 그래서 미국 네. 하원의 중국 특위가 있죠. 거기 네.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갤러거 의원인데 이 사람이 이미 지난주에 FCC 위원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러시아가 이렇게 위치 추적 신호를 그 방해, 제밍 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위원장이 우리도 몇 년 전부터 이런 우려를 인지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외국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이거를 대응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위치 추적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미국이 좀 뭐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지 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 사이에 많이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중국 신호가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 내 우버 기사들도 이용을 하고 하니까 미국 당국이 이걸 이제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경까지도 네.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다음 얘기입니다. 스페이스X 미국 정부와 2조 원대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스파이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다. 와, 글쎄요, 이런 보도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도 네. 약간의 연계가 되지 싶은데요. 로이터가 뭐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그저께 전했는데요. 네. 그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 여기가 이제 그 위성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하고 조용히 한 2조 원이 넘는 계약을 하고 스파이 위성망을 지금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정찰국하고 2021년에 18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조 4천억 원 정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보도가 되고 알려주면 뭐 비밀리가 세상에 비밀은 없죠. 네. 이제 소통의 얘기는 네.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미국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 얘기는 이제 세상에 숨을 곳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거의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신속히 뭐 보고 견제하고 필요하면은 딱 찍어가지고 뭐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레이저 뭐 공격하죠. 네.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계약이 있었다라고 뭐 스페이스X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절대 안 하죠. 논평 해달라니까 입을 꽉 다물었죠. 네. 이미 뭐 2020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위성을 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전 배치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이미 미국
미국 국방부에 얼마 전에 우주군이 만들어졌죠. 여기도 스페이스X하고 비슷한 계약을 앞서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 국방부 산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찰국 이게 아주 비밀 기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탐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 기관인데 그동안에 비밀리에 운영되다가 92년에 이제 존재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이쪽 그 국가정찰국 계획은 2033년까지 이런 그 스파이 위성 수를 지금의 4배 정도로 늘리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그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보잉 얘긴데요. 이 보잉사에서 또 사고가 났네요. 자, 뭐 계속 문제가 네. 생기네요. 그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에 미국 국내선 오리건주 공항에 착륙을 했는데 이제 착륙하고 나면 이제 비행기를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날개하고 그 착륙 기어 근처에 있는 그 패널이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주로를 쫙 보니까 활주로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행 중에 떨어져 나간 게 아니냐?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그 유나이티드 항공은 뭐 비행 중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정밀 검사하겠다.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FAA 그 미국 연방 항공청이 지금 조사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네요. 이 비행기가 이게 보니까 또 요새 말썽 많은 그 또 737-800 이 기종입니다. 네. 이 737 기종 사고가 지금 몇 번째인가요? 굉장히 좀 지난 잇따라 1월 있잖아요. 초에 그렇죠. 알래스카 항공이 가다가 문짝 뜯겨져가지고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알래스카 항공이 또 뭐 연기가 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유나이티드 항공도 그 활주로 이것도 전부 맥스 기종입니다. 내려서 가다가 뭐 또 이거 막 활주로 이탈하고 그랬는데 참 말이 많고 사고가 많네요. 네. 지난번에 이 근데 조사에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문짝 뜯긴 거는 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참 어처구니 없이 그 부위에 볼트를 조이는 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러게요. 근데 이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진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그럼요. 수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보통 일이 네. 아닙니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유럽연합 몇 개월째 트랙터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농가에 대한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이 시위가 좀 먹혀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이른바 공동 농업 정책이라는 걸 이제 예전부터 쭉 이제 추진을 해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친환경 쪽입니다. 뭐 이를테면 그 경작을 좀 이렇게 땅을 좀 쉬게 하고 의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이제 농민들이 뭐 엄청 반발을 했거든요. 트랙터 시위가 뭐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로 후퇴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많이 양보를 했는데 이제 사실상 없던 걸로 했습니다. 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한 발 좀 물러났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6월에 완화적으로. 6월에 네. 유럽 의회 선거가 있거든요. 네. 선거 앞에는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 그 지금 유럽연합도 러시아를 제재하거든요. 근데 그 제재 대상에서 곡물하고 비료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폴란드 같은 데서 특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곡물이 막 넘어오는 것도 지금 막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러시아 곡물 수입도 끊거나 제한해라 계속 하니까 역시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이제 폴란드 그 총리가 지난 금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이거 한번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해서 지금 유럽연합이 13차례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14번째 제재에서 이 문제를 좀 이게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면 러시아 곡물 수입 제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의 굉장히 주범 중에 하나가 이 패스트 패션, 옷 때문이다. 옷이 너무 네. 많이 버려진다. 이런 지적들 상당히 많은데 관련된 얘기가 있네요. 프랑스 하원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패스트 패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그 제재안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보면은 환경 부담금을 옷 하나에 많게는 내년부터 7,000원 정도 부담금을 매긴다. 사실 패스트 패션은 옷값이 싼데 7,000원이면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걸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한 14,000원까지 점차 이렇게 높이는 걸 이렇게 이게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판매 광고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패션업계에서 야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니까 이제 이런 그 대상 제품을 조금 좀 줄이는 식으로 좀 절충을 한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지
처음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상원도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패스트 패션,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세계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지금 상황이 뭐 매일 7,200종류의 새 의류 아이템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법을 주도한 의원 네. 얘기가요. 중국의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업체가 쉬인이죠. 네. 하루에 7,200종류 정도의 새로운 의류 아이템을 쏟아내는데 이게 섬유 산업을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으로 전락시켰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옷을 사실 철철이 좀 많이 버리고 그런 걸 저도 보면 이거 많죠. 낭비인데 지금 뭐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유니클로 같은데 뭐 자라 같은 옷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죠.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란 얘기인데요. 숙련 의료인 해외 이주 증가에 비상이 걸렸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관영통신 보도인데요. 네. 지금 의사들이 자꾸 이제 특히 숙련 의사들이 간호 인력들이 자꾸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그 라이시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이슬람 법학자 출신이거든요. 아주 이슬람 원리주의를 지금 고수하니까 이거 뭐 있어봐야 희망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해외에서 환영을 하니까 그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잘못하면은 이란 의료 체계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그 걱정들을 이제 이란 그 의료위원회 책임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한 예를 들었는데 소아과 수술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뭐 수술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남으로 쓰는 게 뭐 이란 경제도 어렵고 네. 제재가 심하고 바깥에서는 오라 그러고 그럼 뭐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인 다수도 자기네 의료질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병원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란도 이런 의료, 우리도 지금 의료 대란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란도 지금 이렇게 의료 대란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란의 상황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